동양 문화의 심장부에 자리한 가장 사랑받는 전통 중 하나, 바로 12간지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새겨진 12동물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 이 12동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각각의 동물이 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시간과 운명, 그리고 성격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옥황상제의 위대한 경주 이야기부터 각 동물이 지닌 상징성까지 12간지는 단순한 신화가 아닌 동양 문화와 삶의 리듬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를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눔은 또 다른 축복을 낳는다는 믿음으로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간 세상을 본떠 만든 듯한 화려한 궁전이 있는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지상의 사람들이 해를 좀 더 쉽고 의미 있게 기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하늘의 무게를 담을 만큼 장엄한 주기가 필요했죠. 고심 끝에 옥황상제는 특별한 경주를 열기로 선포했습니다. 경주를 통해 가장 먼저 도착한 12동물에게 해를 다스리는 명예로운 지위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도착하는 순서가 바로 12간지의 순서가 되는 것이었죠. 경주는 단순히 드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는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결승선 앞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이 강이 바로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동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어떤 동물은 헤엄을 칠 것이고 어떤 동물은 무언가에 올라타려 할 것이며 또 어떤 동물은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결승선은 하늘궁전에서 똑똑히 보이는 강 건너편에 설치되어 그 누구도 결과에 의심을 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도착하고 순서가 매겨지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위대한 경주는 하늘의 질서를 땅의 일상과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동물은 단순히 목록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시간과 방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2동물, 즉 12지신은 하루를 12개의 시간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자신은 쥐의 시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의 축신은 소의 시간이 되는 시기죠. 또한 각 동물은 방위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북쪽은 쥐, 동쪽은 토끼, 남쪽은 말, 서쪽은 닭이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원리는 제사장과 건축가, 뱃사람과 여행자들에게 세상을 읽는 중요한 지도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순환의 고리는 계절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토끼는 새싹이 돋아나는 이른 봄을, 마른 열기가 가득한 한여름을, 개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그리고 돼지는 만물이 잠드는 겨울을 상징합니다. 동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땅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지혜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신화는 역사가 되고 이야기는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이 달력 체계를 받아들였고 각자의 언어와 관습에 따라 동물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거나 때로는 다른 동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토끼가 고양이로 바뀌고 일본에서는 돼지가 멧돼지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강의 존재와 결승선이라는 큰 틀, 그리고 대부분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가 가진 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뼈대는 유지하되 각 시대와 문화에 맞게 새로운 색을 칠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12간지는 매우 친숙한 문화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올해는 무슨 띠의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띠와 같은 해가 돌아오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대를 품곤 합니다. 호랑이띠는 용감하다, 소띠는 성실하다. 와 같이 각 동물의 성격이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과 연결된다고 믿기도 하죠. 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든 하나의 문화적 유전자입니다. 옥황상제의 경주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히 동물들의 순서를 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힘뿐만 아니라 지혜, 우정, 그리고 타이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삶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위대한 경주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경주가 열리던 그날의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을까요? 경주가 열리던 날 아침, 작은 쥐는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쥐는 곡식창고 석가래에 앉아 차가운 널빤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를 느꼈습니다. 하늘의 포고령은 헛간과 도랑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옥황상제가 해의 순서를 정할 것이며 그 순서는 넓은 강을 건너는 경주로 결정된다는 것. 쥐는 두 가지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저거센 물살을 헤엄쳐 건널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힘이 아닌 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쥐는 마당이 활기를 띠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밭으로 나갈 소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발굽이 진흙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소는 마치 들판의 평온함을 온몸에 두른 듯 움직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저 일하는 짐승을 볼 때 쥐는 거대한 배 한 척을 보았습니다. 쥐는 석가래를 타고 내려와 잿빛 잔상처럼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개와 수레, 그리고 작년에 쌓아둔 집더미를 피해 소에게 다가간 쥐는 마치 돌멩이처럼 얌전히 소의 멍에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소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물을 마시기 위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쥐는 기다렸습니다. 소가 머리를 들자 쥐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을 건네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작은 몸으로는 저 물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다른 이를 돕는 동물에게는 옥황상제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일하는 데 익숙하고 부탁을 거절할 줄 몰랐던 소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는 강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꾸준한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쥐는 소의 어깨 사이 털 속에 자리를 잡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입에서는 김이 뿜어져 나왔고 마른 땅을 구르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원숭이는 뗏목으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찾아 재보고 있었죠. 양과 닭은 어느 쪽 물살이 더 안전해 보이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옥신각신했습니다. 아직 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공기가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토끼는 갈대밭 근처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쥐가 고양이를 깨워주기로 약속하고는 혼자 떠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함께 널빤지를 타고 가다가 짐을 가볍게 하려고 쥐가 고양이를 물에 밀어버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시비간지에 들지 못하고 쥐를 쫓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 궁전의 전령이 평평한 바위 위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은 부러진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을 실어 나르며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자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는 소리 없이 물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물살이 가슴을 세차게 때렸지만 소는 꿋꿋이 버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쥐는 털 속에 몸을 낮추고 수면을 주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랑이가 고개를 높이 든 채 깔끔한 영법으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말은 힘차게 발길질하며 물살에 밀릴 때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토끼는 징검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졌지만 떠내려가던 통나무를 발견하고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저 위에서는 용의 그림자가 물 위를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쥐는 용이 일으킨 바람이 토끼가 매달린 통나무 주변의 물결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비에는 시간이 들지만 그 시간은 옥황상제조차 존중하는 명예를 쌓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강한 소용돌이가 소의 다리를 휘감자 소가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쥐는 몸 아래의 육중한 움직임을 느끼고는 털을 꽉 붙잡았습니다. 소는 이내 다시 중심을 잡고 강 후반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강둑이 가까워졌습니다. 쥐는 초승달 모양으로 놓인 결승점의 돌들과 깃발을 보았습니다. 하늘 궁전의 신하들이 테라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서기들은 붓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해들이 첫 번째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는 마지막 강바닥 턱을 넘어 무트로 올라섰습니다. 전령이 도착을 알리기 위해 지팡이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소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쥐가 움직였습니다. 쥐는 따뜻한 털과 젖은 피부에서 뛰어내려 미끄러운 돌 위를 달려나갔습니다. 서기들은 세상의 첫 번째 해가 내딛는 첫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쥐는 황제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잠시 후 소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동승객이 이미 순서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궁전은 순서를 기록했습니다. 황제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쥐에게, 두 번째 자리는 소에게 돌아갔습니다. 모여있던 동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교활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 위에서의 판단력을 시험했고 쥐는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소는 불평 없이 노동을 제공했고 그의 합당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교훈은 명백했습니다. 힘은 길을 열고 빠른 머리는 나아갈 때를 선택한다. 훗날 사람들은 자정 무렵에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이 쥐의 시간, 즉 자시가 된 이유를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창고가 조용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시간, 한 해 농사의 결실인 곡식이 도둑을 맞을까 경비 고양이가 순찰을 도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쥐는 그 약속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른들이 이야기를 짓궂은 미소와 함께 들려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곡식 창고를 터는 동물이 첫 번째 해를 차지했다는 것, 그것도 하늘이 정한 규칙에 따라 하늘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농부는 쌀 근처의 쥐를 믿지 않을지언정 그 작은 동물이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쟁취했는지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황제에게 절을 할 때 쥐는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했고 균형을 유지했으며 모든 경주의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을 뿐입니다. 소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함에 숨을 허비하기보다 묵묵히 다음 밭을 갈 준비를 하는 일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해는 정해졌습니다. 시장에서, 혼례에서, 사찰의 기록부에서, 그리고 새해를 알리는 붉은 종이 위에서 첫 번째는 언제나 쥐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는 소의 차례입니다. 소는 쥐의 교활한 도약이 이야기에 불꽃을 지폈다면 기나긴 도강은 이야기에 무게를 더합니다.
소는 불평 없이 세상을 짊어지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에는 소의 것이며 늙은 농부들이 그 순서를 들을 때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입니다. 달력은 이를 더 엄격한 언어로 말합니다. 두 번째 지지는 축이라 불립니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몸이 가장 무겁고 화로 속 마지막 불씨가 온기를 갈구하는 시간을 다스립니다. 또한 겨울이 매섭게 기세를 떨치는 음력 12월을 다스립니다. 오행에서는 흙의 기운을 품고 있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더 단순한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소는 깊은 겨울, 북풍 아래 서 있습니다. 들판이 서리와 돌로 변해도 발을 굳건히 딛고 빛이 돌아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고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였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자 묵묵히 땀 흘리는 성실함의 상징이었죠. 소처럼 일한다는 말은 고된 노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직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의 해는 화려함보다는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꾸준한 노력, 무너진 담벼락과 도랑의 보수, 꼼꼼한 회계장부처럼 갑작스러운 도약보다는 차곡차곡 쌓아올린 성과가 빛을 발하는 해로 여겨집니다. 경주가 시작되고 호랑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어떤 동물이든 다른 각도에서 공격했습니다. 호랑이를 옆으로 돌리려 했고 균형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호랑이는 오직 정직한 노동으로 답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경쟁자를 재지 않았습니다. 소등의 탄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결승선만을 응시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구쳐 살아있는 것처럼 호랑이를 밀어냈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했고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포효하며 더 깊이 물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은 패부의 소리와 다음 스트로크의 추진력으로 좁혀졌습니다. 마침내 강둑에 도착한 호랑이는 몸을 털어냈습니다. 강물이 아침의 첫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막처럼 흩날렸습니다. 젖은 땅을 박차고 결승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서기들은 붓을 적셔 세 번째라고 썼습니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한 누구도 너를 속일 수 없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용기 자체가 고법이다. 라는 의미의 고갯짓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 바로 호랑이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과 함께 인간이 되기를 소망했던 동물로 등장하며 한반도의 지형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호랑이는 강력한 힘과 용맹함으로 잡기를 물리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까치와 함께 그려진 호랑이 그림, 즉 까치호랑이 민화는 나쁜 소식은 막아주고 좋은 소식만 전해달라는 염원을 다마새해의 대문에 붙이곤 했습니다. 이처럼 호랑이의 해는 변화와 도전,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해로 인식됩니다. 약한 것은 시험에 들고 대담한 것은 왕관을 쓰는 해. 때로는 충동적일 수 있지만 그 솔직함과 용기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도착한 것은 토끼였습니다. 토끼는 자신이 헤엄에 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대신 빠른 머리와 가벼운 발, 그리고 상황을 읽는 감각을 가졌습니다. 토끼는 강둑 근처에 흩어진 징검다리를 발견하고는 연습으로 다져진 깔끔한 도약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무거운 동물이었다면 균형을 잃었을 상황에서 특유의 민첩함으로 이 길을 넘겼습니다. 강 중간쯤 이르자 징검다리가 끊겼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상류에서 떠내려온 통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끼는 통나무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통나무가 빙글빙글 돌며 위태로운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깨끗한 바람이 통나무를 안정시키고 강 건너편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용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용의 말없는 도움이었습니다. 강둑에 닿은 토끼는 젖은 다리로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빠른 생각과 조용한 끈기 또한 하늘 아래 미덕이다라고 말하며 작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토끼는 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 표면의 무늬를 보며 절구를 찍고 있는 달토끼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 토끼는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고 있다고 전해지며 풍요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토끼는 꽤 많고 지혜로운 동물로 그려집니다. 별주부전에서 자신의 간을 빼앗으려는 용왕을 기지로 속이고 살아남는 토끼의 모습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끼의 해는 이처럼 지혜와 재치,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해로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 주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용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단숨에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용은 경주를 시작하기 전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들은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용은 잠시 경주를 잊고 그곳으로 날아가 단비를 내려주었습니다. 다시 경주로 돌아온 용은 이번에는 강 한가운데서 통나무에 매달려 애쓰는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용은 조용히 날갯짓으로 바람을 일으켜 토끼가 무사히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용은 다섯 번째였습니다. 옥황상제가 왜 늦었는지를 묻자 용은 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바람 한 점이 절실했던 작은 동물이 있었다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황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비 없는 질서는 속부터 썩는다는 것을 아는 통치자의 고갯짓이었습니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과 권위, 그리고 상서로움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왕들은 자신을 용에 비유했고 왕의 얼굴을 용한 왕의 옷을 골룡포라 불렀습니다. 용은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져 가뭄이 들면 용에게 비를 비는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용꿈은 태몽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며 큰 인물이 태어날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용의 해는 이처럼 큰 도약과 변화, 그리고 행운과 권위가 함께하는 해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로 도착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강을 건널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히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시작되자 힘차게 물로 뛰어드는 말의 발굽 근처로 조용히 다가가 그 다리에 몸을 휘감았습니다. 말은 자신의 몸에 작은 동승객이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말이 강을 거의 다 건너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는 순간 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뱀의 출현에 놀란 말이 주춤하는 사이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미끄러져 나아가 여섯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뱀은 지혜와 신비로움,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허물을 벗는 모습 때문에 죽음과 재생, 즉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뱀은 때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업구렁이처럼 수호신의 역할도 했습니다.
뱀의 해는 내면의 지혜를 발휘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7번째는 뱀 때문에 아쉽게 순서를 놓친 말이었습니다. 말은 정직한 힘과 속도로 강을 건넜지만 마지막 순간의 방심으로 뱀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결과를 인정하고 다음 길을 준비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말은 활력과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조랑말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강인함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처럼 달린다는 표현은 지치지 않는 정력과 빠른 속도를 의미합니다. 말의 해는 적극적인 행동과 도전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해로 여겨집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는 양과 원숭이, 그리고 닭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 동물은 서로 협력하여 뗏목을 만들어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옥황상제는 이들의 협동심을 높이사 도착한 순서대로 양을 8번째, 원숭이를 9번째, 닭을 10번째로 정해주었습니다. 양은 순하고 평화로운 성질 때문에 평화와 친절,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원숭이는 재주 많고 영리한 동물로 지혜와 임기응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닭은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울어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성실함과 약속,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11번째 주자는 개였습니다. 개는 헤엄을 잘 쳤지만 오랜만에 물을 만나 즐겁게 노느라 결승선에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충성심과 책임감의 대명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주인을 지키고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그 충성심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의 해는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12번째 자리는 돼지가 차지했습니다. 돼지는 경주 도중 배가 고파 음식을 먹고 잠이 드는 바람에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그의 정직함과 여유를 가상히 여겨 마지막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돼지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특히 돼지꿈은 큰 재물이 들어올 길몽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돼지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돼지의 해는 재물과 복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12동물의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힘과 지혜, 협동과 여유, 성실함과 용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동물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우화와도 같습니다. 12간지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다양한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또한 자연의 거대한 순환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래된 시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띠동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어쩌면 당신도 몰랐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